(2023년) 9번째 학이제 문화 행사가 2023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열린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초청 강연에서 첫 순서로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학이제에서 농부 시인 서정홍이 농부 시인이 들려주는 시의 숲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서정홍 농부 시인은 이야기 형식의 강연에서 우리는 누구나 쉽게 시를 쓸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은 시 문학의 교육이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형식과 문법에 얽매여 쉽게 쓸 수도 있는 시를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며 쉬운 예로 칠곡 남계마을 할머니들이 한글 문해교실에 다니면서 익힌 한글로 시를 공부하는 시간에 배워서 89명의 할머니들이 시가 먹고라는 시집을 발간해 문학 출판계에 조용한 돌풍을 일으킨다며 이 중에 소화자 할머니의 시 한 편을 소개했는데 시가 먹고라는 시로 너네들의 할 일도 많은데 공부 시간이라고 일도 놓고 헛둥짓둥 왔는데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먹고 나는 시금치씨 배추씨만 아는데 라는 시를 소개한 후 시는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쓰면 된다고 말했다. 산골농부 서정홍 시인은 1958년 5월 5일 경남 마산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해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글을 써야 세상이 참되게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준 스승을 만나 시를 시작했으며 시집으로는 85년 개띠, 아내에게 미안해, 내가 가장 착해질 때, 부끄럽지 않은 밥상 등 다수의 시집을 출간했다. 이외에도 6월 7일 오후 3시 경상대 고문헌도서관 이정희의 해산 이상규의 생애와 학이제, 동국대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종육의 최용신 제작 해산 이상규 초상화의 전신사조, 6월 14일 피부과 의사 함익병의 피부에 헛돈 쓰지 마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문화예술 공연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학이제는 약 150년 된 지역사회의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논어 제1편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열호와에서 따온 이름이다. 해산 이상규 선생의 서재였던 학이제는 해산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의 서당으로 쓰이다가 전쟁 중에는 학교로 사용되었고 2021년 후손이 들어와 현재까지 학이제를 관리하며 라벤더를 중심으로 허브 농사를 하며 그 수익금으로 시골 문화 활성을 위해 매년 5월, 6월에 강연, 공연, 예술 전시, 체험 학습 등을 기획하여 학이제 고유의 정신을 가진 학습과 문화예술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 학이제 어떻게 올려? 올려보세요. 올리시면 소리가 날 했어. 지금 온으로 나와 있어. 툭툭 쳐보시고. 됐네. 저기 그 가까이 대셔야 소리가 나요. 가까이요? 네.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해도 잘 들리실 것 같아. 일단은
저기 저쪽 뒤에 물을 제가 찬물하고 조금 덜 찬물하고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목마르시면 드시고, 여기 선생님이 책을 좀 갖고 오시라 그랬더니 딱 10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서는 안 될 것 같고 뒤에 가격이 적혀 있으니까 지불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좀 해주세요. 많이 키우는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네. 바깥에 나와서 누굴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보통 학교나 뭐 도서관 같은 데서 늘 하다가 이 자연 속에서 하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건 아닌가. 그리 싶을 정도로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이 나무 한 그루, 바람 소리, 새 소리에 시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오늘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저는 여기서 1시간쯤 차를 타고 달리면 한매산이라는 곳 알고 계시죠? 예, 철쭉보다는 억새가 더 가을에 더 좋습니다. 200개가 넘는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한 곳이라 태극기 휘날리며부터 한번 철쭉만 보러 오지 마시고 가을에 억새를 한번 보러 오시면 겨울에도 괜찮고 정말 걸을만 합니다. 예, 자주 와도. 예, 그 한계선 아래 보면 영암사지라는 곳이 있고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6번째 나오는 책에 표지 사진으로 쓸 정도로 이홍준 교수가 아주 문화유산, 여기를 와보지 않고는 문화유산 답사를 했다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영암사지 아래에 쌍사자 석등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아래 마을에 보면 바람 흔적 미술관이 있고 그 아래 마을에 나무실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나무가 많다고 옛날에는 나무실 마을이라고 하고, 우리 지금 살아계시는 할머니들은 호랑이가 몇 마리 살았대요. 그 뒷산에. 그 호랑이 이야기도 제게 가끔씩 해요. 늑대 일이 뭐 이런 건 너무나 많았고, 지금 82살 되는 우리 마을 할머니들이 있거든요. 자기 어릴 때는 10몇 살 때는 호랑이가 있었어. 송아지도 물어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줄 때마다 정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정말 호랑이도 살았대요. 아주 옴짝이었고요. 마을의 할머니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낳거나 뭐 염소나 닭을 한 마리 팔라 그러면 찌개다가 지고 상가면까지 한 5시간, 6시간을 찌개 지고 상가면까지 팔로 다녔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지금은 뭐 자동차가 다니니까 오진 마을은 아니지만 그때 그 이야기 들으면 여기가 정말 오진 마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곳에 저는 지금 농사 짓고 산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 지났고 농부 나이로 이제 17살입니다. 17살이라 별로 철이 없습니다. 철 없어 보이죠? 예, 적어도 20살은 돼야 그래도 성인이라고 철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농사꾼이라 그러면 20년은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어디 가서 농사꾼이라지. 이제 17년 지나서 어디 가서 농사꾼이라 말하기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비오고 깨달을 게 아직까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어디 농사꾼이라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17년 전에 어쨌든 그 나무실 마을에 조그만 곳에 들어와서 농약 안 쓰고 학비료 안 주고 비닐 안 쓰고 수세직 벤수 안 쓰고 아궁이 불 떼서 뭐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도시에 있을 때부터 인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생의 그림을 그려서 내가
농부가 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나 비닐이나 뭐 순서적 변소나 이런 걸 쓰지 않을 것이다. 그 될 수 있는 농기계도 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냥 갱이로 삽으로 호미로 농사 지을 것이다. 집도 20평 이상 아주 작은 집을 지어서 그렇게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인생의 그림을 그렸어요. 20평 이상 집을 지으면 아무래도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아궁이 부를 때도 또 굴뚝으로 연기가 또 올라가잖아요. 연기 올라가면 결코 그 공기가 별로 안 좋아지고 하니까 방도 아주 작게 지을 것이다. 아내와 둘이 누우면 몸부림칠 수 있는 공간만 두고 지을 것이다. 그래서 집도 이제 16평짜리 아주 작은 흙집을 지었어요. 흙집을 짓고 그냥 한토백돌로 그냥 겨울에 우풍이 쑥쑥 들어오는 한토 흙집을 하나 지어서 지금 17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최고 큰 방이 아내랑 나랑 둘이 누우면 딱 몸부림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장작도 이런 활동만한 장작 서너 개만 떼면 한 이틀 뜨끈뜨끈해요 방이. 예, 방이 크면 아무래도 장작을 서너 개 떼야 될 걸 한 20개, 30개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작도 많이 들 테고 연기도 많이 날 테고 하니까 방도 작게 짓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곳에서 지금까지 청년회장을 17년째 맡아서 제가 지금 처음 들을 때 아내가 가장 젊고 여자 중에 남자는 제가 가장 젊고 그러니까 마을 수도 계란기 금심하고 할머니들 아프면 보건소 모시고 가고 많이 아프면 진주 경상대나 마산 삼성병원이나 모시고 가고 경기 사고 내니까 큰 게 나면 뭐 그렇게 이제 하고 할아버지 재산을 되면 할머니 모시고 조기 사러 또 장날에 같이 가기도 하고 뭐 혼자 사는 할머니들 통장 정리 할 거 있으면 통장 정리도 농협 가서 해드리고 뭐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눈이 오면 눈을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치워야 되기도 하고 첫 해는 기농을 하고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뭐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이 많이 왔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나무 판때기를 하나 짜고 강목을 하나 대갖고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왔어. 이제 밀고 난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뭐 이런 사각짜리 판때기를 강목을 대서 그걸 만들어서 한 10분쯤 우리 집 앞을 먼저 썰었어요. 그 쓸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청년회장이지 우리 집 앞을 써야 될 게 아니고 마을에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부터 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던지 제가 어디 신이라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간 몇 편 실려있니 막 어깨 그들먹거리고 돌아다니던 내 꼴이 너무나 그날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공동체 정신도 없고 이웃도 모르고 살아온 내가 농촌에 들어와서 첫눈이 왔는데 마을의 청년회장이 저그 집 앞부터 눈을 쏜다? 이게 완전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도시에서. 이게 아니구나. 마을의 어르신들 다니는 길부터 썰고 우리 집 앞은 맨 마지막에 썰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날 처음 들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어요. 스스로 돌아보기도 지금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도시에 살았던 쓰레기 문화를 산골까지 그대로 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죠. 그래 그때부터 저를 돌아보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유자차를 안내랑 한잔하고 다시 이제 마을 해감 앞을 이제 다니는 길부터 이제 썰고 한 2-3시간을 그리가 집에 들어와서 아침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 문득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인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준 이현숙 선생님들 그렇고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살아온 삶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요. 예,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살아온 삶이 조금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와 있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 때 40대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한 10년을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밀밭이 뭐 한 평도 없다고 그래서 밀 종자를 구해서 밀밭을 살린다고 이제 밀 종자를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밀을 수매하고 창원에 있는 밀수레 빵말이라고 우리밀 빵을 만들어서 한살림이나 이런 데 공급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밀을 수매해서 국수 공장, 라면 공장에 갖다 줘서 한 달에 한 번은 삼양에서 우리밀을 빻아달라. 한 달에 한 번은 하루만 수입밀만 빻지 말고 그 한 달에 한 번 밀을 빻아주면 그 밀을 이제 밀가루로 만드는 국수를 만들어서 공급하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우리밀로 붕어빵을 굽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쿠바 아바나에 가서 뭐 유기농 공부도 하고 일본 고베에서 생활협동조합 공부도 좀 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경남 생태기농학교도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 입만 살아서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저를 농사를 지어야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윤구병 철학 교수님도 변상 가서 몇 번 만나고 무주에 있는 허병순 목사님도 만나고 예, 도읍스님 상가 작은 학교 만나고 저희 집에도 도읍스님 와서 밥도 한 그릇 드시고 하시고 그러면서 이래 정호경 신부님도 봉화에 집 짓고 사는 신부님도 만나고 하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 농부가 되자. 먼저 앞에 길을 닦아놓은 그 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주는구나. 걸어만 가면 되는 거 그거조차도 못하면 되겠나 싶어서 도시를 정리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나무실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 마을을 선택할 때도 맨 아랫집에 닭 우는 소리가 맨 윗집에도 들릴 수 있는 작은 마을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몇 가구나 정도 될까요? 맨 아랫집에 닭 우는 소리가 맨 윗집에도 들리려 그러면 몇 가구쯤 되면 좋을까요? 10가구. 10가구에서 20가구쯤 되면 한 식구처럼 살 수 있겠구나. 죄를 가장 적게 짓고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지만 죄를 적게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작은 산골 마을로 가면 한평생 죄를 좀 적게 짓고 살 수 있겠구나. 남의 마음을 좀 적게 아프게 하고 한 식구처럼 이렇게 오손도손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택한 마을이 나무실 마을이에요. 그래서 나무실 마을에 들어가서 이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했던 일이 저희 집에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농약 안 쓰고 비료 안 주고 비닐 안 쓰고 수세식 변수 안 쓰고 소농으로 이 지구를 살리는 마지막 희망이 소농이라 그러잖아요. 유엔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 지구를 살리는 마지막 희망이 소농이래. 가족농. 수천 년 동안 우리 결의가 살아왔던 그 방법. 대농 말고 기계로 막 큰 농사 짓는 거 한두 가지 농사 지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 말고 수십 가지 농사를 지어서 자립을 하고 큰 기계 쓰지 않고 어지간하면 하면 손으로 좀 밭을 일구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방법이 아니면 지구를 살리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젊은 부부들을 저희 집에 모아서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갖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 달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자식 교육 이야기도 하고 농사 짓는 방법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게 열매제기 공동체.
지금까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모든 이 결정을 다 해요. 뭐 학교를 만들자, 그 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헬리콥터로 밤나무산에 농약을 칠 때는 일주일 전에 좀 알려주고, 하루 전에도 알려주고, 농약 치기 전에 한두 시간에 전에도 방송을 해주고, 그래야 벌을 키우는 사람이나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집 밖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몇 번을 방송하도록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공동체 속에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열매지기 공동체라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꿈을 꾸도 혼자서 하면 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면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 꿈이. 예.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함께 해야만 그 꿈이 현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열매지기 공동체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는데, 이제 각자가 집에서 반찬을 한 가지씩 해가요. 모임을 갖는 집에는 밥만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콩나물을 해오고, 어떤 분들은 취나물을 무쳐오고, 어떤 분들은 생선을 구워오고, 각자 한 가지씩 반찬을 해오면 그 모임을 갖는 집에서도 아무 부담 없이 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돌잔치 할 때, 집들이 할 때, 모임을 가질 때 다 반찬 한 가지 해오는 게 지금도 이제 그대로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해요.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도 세 팀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 제가 이제 뭐 장가보내기 대책위원장 이런 것도 있고 혼인 준비위원장도 제가 맡고 있고 그래갖고 혼인하면 준비위원장을 맡아요. 돈 한 푼 들이지 말고 하자. 뭐 드레스 같은 거 거지 같은 드레스를 지지 끌고 다니면서 너무 입던 옷을 돈까지 주고 빌렸어. 이게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너무 입던 옷을 돈까지 빌려서 그 거지 같은 옷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문화가, 이게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들어와서, 우리 그러지 말자. 입던 옷 빨아서 입자. 입던 옷 빨아서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그날 그 맨발로 그냥 흙을 밟고 때로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반찬 한 가지 해오고, 축의금 이런 거 제발 받지 마자. 이런 거 어떻게 잔치집에 돈을 받고 어떻게 손님을 초대하냐. 시간 내서 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돈은 또 왜 받냐. 삶에서 신세지고 산 것도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에게 돈을 또 받을 일이 또 뭐 있느냐. 그런 거 받지 마자 우리. 그래서 우리는 혼인하면 돈을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고 그냥 반찬 한 가지 해오고, 그냥 줄에서 줄에도 없습니다. 말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냥 축사 한마디씩 좋은 말을 한마디씩 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몇 시간 동안 놀다가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예, 신랑 입장할 때는 제가 이제 똥구름 나르는 손수레 있지 않습니까? 그에다가 이제 들꽃 같은 걸 치장을 해서 그에다가 신랑을 태우고 신랑 입장도 하고, 뭐 앞날 이제 동네 아이들이랑 은행나무, 참나무 이파리 이런 걸 갖다 자루에 넣어서 양쪽에 있어서 입장할 때 그거 이제 양쪽에서 뚝 뿌려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입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혼인준비대책위원장이라 제가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누구는 뭘 맡고 이렇게 맡은 일들을 이제 딱 정해주면 알아서 이제 하고, 누구는 마이크 챙기고 누구는 의자 챙기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맡아서 이제 하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뭐든지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예, 그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결혼식 괜찮죠? 예. 예. 그게 버릇이 제 큰아들 놈도 이제 그렇게 결혼했어요. 예, 폐쇄된 운동장 앞에 결혼 전에 휴가를 내서 풀을 치고, 결혼하고 휴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결혼 전에 휴가를 내서 이런 나무 밑에 풀을 치고 의자를 준비하고 우리밀 국수를 삶고 자기를 손으로 이제, 예, 엄마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날짜 정하고 시간 정하고 음식하고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 힘을 1%도 빌리지 않겠습니다. 음식도 우리 손으로 하겠습니다. 뷔페 안 하고 우리가 우리 밀국수를 삶고 막걸리 한 말 준비하고 손님 초대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굴 초대할지는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버지도 초대하면 오고 초대 안 하면 오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성인으로서 저희들이 모든 걸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아들과 며느리가 그때 입둔노 빨아서 입고 그냥 나무 밑에서 자기들이 음식 준비해서 자기들이 초대한 손님들만 모아서 그렇게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뭐 친구들과 어울려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 열매지 공동체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큰아들이 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도 않았고 너무나 당연한 젊은이가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앞에 결혼하는 둘째 아드님도 결혼할 때 다 돼가죠. 만일 결혼을 한다면 큰아들 네. 네.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혹시 결혼하면 이런 결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작게 네. 하고 싶습니다. 예, 부모의 도움을 1%도 받지 말고, 그죠? 날짜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알아 좀 서툴더라도, 예, 반찬은 그냥 서너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반찬도 김치랑 된장찌개랑 밥통 주위에 좀 몇 개 빌려 밥이랑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국수 좋아하는 사람도 국수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요즘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뭐 그 정도만 해도 잔치상 훌륭하거든요. 그 많은 음식들이 먹도 안 하고 쓰레기 되는 음식들 말고 그냥 서너 가지 반찬 했어. 잔치에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찬이 10몇 가지, 20가지 돼야 그게 뭐 잔치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소박한 밥상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요. 서너 가지 되는 그 소박한 밥상만이 이 지구를 살리고 이 사람을 살려내는데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3가지 이상 반찬을 차리지 말자, 집에. 손님이 오면 1가지 정도만 더 차리자. 3가지 이상을 반찬을 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차리지 말고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하다 보면 또 4가지 되고 10가지 되더라고요. 나물을 하다 보면. 뭐 봄에 되면 이것저것 나물들도 많고 사네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또 그리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돈을 주고 사서 반찬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말자고, 그 서너 가지 말고는 반찬 밥에 차리지 말자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게 와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속에서 이제 학교를 하나 만들고자 우리가 이행수센처럼 농촌에서 농사가 지면 이게 농촌이 안 된다. 이거 문화가 있어야 된다. 학교도 있고 농촌에 농사가 지면 농장밖에 안 된다. 농장 말고 문화가 있으면 사람이 사는 마을이 된다. 사람 사는 마을. 백분 김구 선생님도 늘 문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문화가 없으면 경제성장보다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 그게 진짜 나라라고. 백분 김구 선생님이 늘 그걸 주장하셨거든.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경제성장은 2번째, 3번째 문제라고. 문화가 없으면 그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골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만들고자, 그래서 만드는 학교가 강아지똥 학교예요. 건정생 선생님이 써 그림동화 강아지똥. 예, 강아지똥이 얼마나 소중하냐. 길거리에 그 강아지똥이 비가 오면 그 빗물이 흘러서 민들레 꽃을 피워내고, 그 강아지꽃이 강아지똥이 얼마나 참 모든 생명을 품어 살리는 그 강아지똥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강아지똥 학교라 짓자. 그래서 농사 지으니까 뭐 날마다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2번째 토요일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농부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과 함께 놀자. 교장도 정하고 교감도 정하고 저학년 담당 교사, 고학년 담당 교사, 우리 안에는 점심 준비하는 담당, 뭐 이런 여러 가지 담당을 정해서 프로그램도 이제 뭐 아이들이 감자를 캐서 5살 되는 정욱이라는 아이가 감자를 캐서 씻어서 썰어서 감자 채썰면서 볶는 것까지 다 해요. 5살 되는 정욱이나 조정욱이라 해요. 6살 되는 언니는
1시간 동안 걸어서 와요. 저희 집까지. 마을 해관을 지나서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려 해서 아버지 혼자 갈 수 있는데 왜 차 타고 가요? 정구륜이라는 아이는 6살 때 그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저희 집까지 걸어서 왔거든요. 강아지똥 학교 하는 날 아이들은 기다리고 기다려 달리게다 동그랗게 해놓고 그날 하루 종일 놀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반찬도 해먹고 저렇게 놀 수 있으니까 그 강아지똥 학교 아이들 산골 아이들은 기다리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시간을 내자. 우리가 농사만 지어갖고는 뭐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약을 안 치는 거, 비닐을 안 쓰는 거, 수세식 벤솔로 안 쓰는 거, 우리가 작은 집을 짓고 사는 거, 시를 쓰는 거, 종교를 갖는 거, 책을 읽는 거, 사람을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는 거, 이 모든 일들이 아이들이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죄를 적게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짜고 같이 놀자고. 놀아주는 거 말고 같이 놀자. 놀아주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틀리잖아. 놀아주는 거는 피곤하지만 아이들하고 함께 노는 거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놀자 우리 같이. 그래서 만든 학교가 강아지똥 학교.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뭐 그런 사회 이제는 중고등학생 이상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학교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8년 전에 만든 학교가 담쟁이 인문학교예요. 그 담쟁이 인문학교 치면 나와요. 그날 통합군수창이. 그게 8월달이 되면 100번째 맞아, 요번 8월달이 100번째 되는 달이거든. 한 달에 한 번 3번째 토요일 날 해요. 다른 주제로 산골 청년들에게 노동법도 가르치고 대화법도 가르치고 핵발전소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자연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달마다 다른 주제로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산골 아이들이 도시에 나가더라도 나쁜 어른들에게 속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담쟁이 인문학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청년들과 이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 뒤에 이제 한 6년 전에 만든 이게 이제 청년농부 지원금이라고 그 청년농부들이 이 아이들이 벌써 이제 청년이 되었다 20살이 넘고 이 도시에 안 가고 농사 짓고 살고자 하는 이 청년들이 있다. 김수연, 정구륜 뭐 이런 아이들이 벌써 20살이 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뭘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다 통장을 하나 만들자. 통장을 만들어서 1년에 책을 내든 강의를 하든 농사를 짓든 1% 정도는 이 통장으로 저금을 좀 해달라. 이름 밝히지 말고 그냥 내 말 테니까 저금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 청년농부 지원금 통장에 그 몇 달 새에 1,몇백만 원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돈으로 청년들에게 이제 1년에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어.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이 통일 문제나 환경 문제나 뭐 청년들이 3명 이상 모여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 계획서를 올리면 이제 청년농부 지원금 통장에서 청년들이 다 지원해줘. 몇 년 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5명이 18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180만 원 지원해주기도 하고 통일 문제 때문에 백령도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여기저기 다닌다고 해서 그에 대한 계획서만 올리면 3명 이상이 움직일 때만 공동체 정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3명 이상이 꼭 뭘 해야 된다. 여행을 가든 교육을 가든 그렇게 계획서 올리면 선배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공동체 속에서 하나 둘 이제 이루어가면서 지금 17년째 농부로 살고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면서 틈틈이 시가 찾은 시를 쓰고 그래서 뭐 학교나 도서관 뭐 불러주면 또 고맙게 또 가서 아이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날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도대체 시간 먹고 여러분들로 다 시인을 만들고 지금 가야 돼요. 짧은 시간이죠. 저림만 되고 나면 나도 3년 안에 시집을 낼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이 가슴에서 막 저절로 일어나고 이제 시집을 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가야 되는 게 제 지금 의무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몇 건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힘을 좀 실어주게 했어. 초등학생들이 쓴 시집에 개구리랑 같이 학교로 갔다. 이런 시집에 제목 너무 이쁘죠? 네. 이 초등학생들이 쓴 시를 모았어요.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 나와서 이 시 한 편만 읽어주실래요? 미안합니다. 불러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개구리랑 같이 학교로 갔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시입니다. 천천히 크게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전거가 좋은 개구리. 장재원.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려는데 자전거 페달 위에 개구리가 있다. 손잡이 왼쪽에도 있다. 개구리가 딱 붙어서 움직이지도 않는다. 할 수 없이 개구리랑 같이 학교로 갔다. 박수 한번 보여주시죠. 개구리랑 학교로 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밀양에 있는 장재훈이라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시예요. 개구리랑 같이 학교로. 그래서 보리 출판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시집을 냈는데 꼴찌도 상의만 하게 한다. 이런 시도 있어요. 이 제목만 봐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알 수 없는 위로가 되고 제목 봐도 이것도 내가 초등학생들이 쓴 시. 그 다음 우리 멋진 청년 좀 나왔어. 이 이야기가 있는 시를 한 편 좀 미안하지만 제목 읽고 쓴 아이 이름 읽어주시고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전체를 읽어주시고. 소풍 5학년 김은순. 보물을 찾으러 갔다. 그런데 1학년이 다 주웠다. 나는 하나도 줍지 못했다. 2개 주운 사람은 줍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라고 선생님이 그러셨다. 비오기가 나에게 25번을 주고 저는 17번을 가졌다. 내 차례가 와서 밖으로 나가니 달리기를 시켰다. 순위가 1등이다. 그런데 꼴찌 한 사람을 더 많이 주었다. 선생님은 꼴찌하는 사람도 상이 많아야 한다고 하였다. 전 아이가 쓴 이 시를 읽고 꼴찌에게 상을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올림픽 축구 하잖아요. 저는 꼴찌에게 상을 좀 좋겠어요. 꼴찌한 나라에게. 그래 그 꼴찌한 그 나라가 좋은 신발도 좀 샀어. 좀 연습도 좀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1등이든 3등은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꼴찌에게 상을 많이 좀 좋겠어요. 어느 단체나 어느 학교나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 꼴찌에게 상을 많이 주면 어떨까. 갓난한 아이에게 꼭 필요한 뭔가 이런 아이에게 상을 더 많이 주고 1등 말고 잘하는 아이 말고 못하는 아이에게 더 많은 상을 주고 격려하고 이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고루고루 잘 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이가 어른들의 스승이라는 말이 저는
아이들이 쓴 시를 읽다 보면 정말 아이들을 어른들의 스승이다. 저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쓴 시를 읽으면 아이들만큼 어른들의 스승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것도 초등학생들이 쓴 시. 아버지 월급 공할만 하네. 이런 시. 이건 너무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월급 6학년 정재우. 아버지 월급 공할만 하네. 아버지 월급 쓸 것도 없네. 두 줄짜리십니다. 재밌죠? 두 줄짜리신데도 시가 주는 뜻이라는 게 저는 알 수 없는 느낌이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가 주지 못하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이 시에서 가난하다는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가난한 아이일까요? 부자 아이일까요? 가난한 아이겠죠. 그죠? 아버지 월급이 콩할 만한데 가난하겠죠. 가난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가난한 아이라고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얼마나 가난할까. 아버지가 틀림없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일 것이다. 그리고 반지하에서 살 것이다. 냉장고에는 김치하고 먹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라면 몇 봉지가 있을 것이고 아픈 할머니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어쩜 식당에서 하루 종일 걸어 씻으면서 일을 하면서 살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 월급은 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라 월급이 너무 뒷골만 해서 쓸 것도 없는 이 아이가 쓴 시일 것이다. 틀림없이 두 줄밖에 안 되는 시지만 우리는 많은 이야기가 이 시에 좀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시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저는 더 많은 상상과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구나 이게. 이걸 만일에 풀어서 산문이나 수필이나 일기나 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겠죠. 예. 아버지 월급날이다. 오늘은 엄마랑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전기요금 얼마, 수도요금 얼마, 생활비 얼마, 보험료 얼마, 이래저래 재하고 나니까 아버지 월급이 쓸 것이 없다. 아버지 월급이 콩알매졌다. 몇 달 전부터 바지가 다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바지를 사달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을 할까 말까 계속 걱정했는데 아버지 월급이 콩알만 해줘서 이번 달도 아무 못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월급 정말 쓸 것도 없다. 그렇게 풀어서 썼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다 생략하고 제목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아버지 월급 쓸 것도 없네. 이 두 줄짜리로 시를 쓴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짧게 쓴 거를 시라고 그래요. 시 한 번 써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의 매력이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시가 뭐고 물어보면 하고 싶은 말을 짧게 쓴 게 시다.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짧게만 쓰면 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고 어른이고 청년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버스 기사님이고 농부고 노동자고 장애인이고 누구나 한글만 알면 쓸 수 있는 게 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를 쓰지 못할까? 왜 시는 어렵게만 생각, 골치 아프고 어렵게만 생각할까? 왜 그럴까요? 학교 다닐 때 시를 시험을 쳐서 그래요. 분석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학교만 졸업하면 그 지긋스러운 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그래요. 저는 어디 학교에 가면 국어교사 연수 같은 데 가면 꼭 학교 선생님들 연수 가면 특강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해요. 학교 시험에 시는 시험을 치지 말자. 서명운동을 하자 우리가. 시만큼은 시험 문제는 내지 말자. 시가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시 공부하는 시간에는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같이 콩나물 대가리를 만들어서 노래 만들고 서너 명이 모여가고 토론하고 그러면 안 되겠느냐. 시는 시험 문제에 한 문제도 내지 말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도 시를 사랑할 것이다. 시를 쓰게 될 것이다. 시를 통해서 자기 삶을 가꾸어 낼 것이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어교사 연수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빼먹었겠죠? 네. 그러면 누구나 살아서 자기 시집을 한 권쯤은 갖게 될 것이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시집 한 권쯤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시집 한 권이 있으면 그 제삿날이나 되면 여러분들이 떠나도 여러분 떠나 그날 자녀들이 모여서 엄마가 남긴 아버지가 남긴 시집을 좀 나누어서 한 편씩 읽고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었고 우리한테 자식들에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는지 그 시집 한 권이 있어서 그 시집 한 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담아내면 어떨까. 돈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쓰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탈무드에도 보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도둑놈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일하지 말고 살아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말은 내 재산을 갖고 일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 말이랑 같기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을 절대 물려주면 안 된다. 일을 위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식은 도둑놈이라 강도밖에 안 된다. 그게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교육이거든. 1,000원짜리 한 장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고. 도둑이 되라고 가르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느냐. 그런데 시집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도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집 한 권 속에 그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온 사람들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아픔과 기쁨과 보람과 꿈들이 저는 묻어 있다면 어떨까.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생이 펴낸 시집이에요. 예, 여기서도 시가 먼저 또 나와 있어. 중학생이 쓴 시인데 누가 한번 나와서 이 시 한번 읽어주면 좋겠네요. 예, 중학교 3학년 한영근이라는 아이가 쓴 시. 누가 한번 나와서 미안하지만 용기 있게 좀 누가 나와서 한번 읽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용기 있게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마이크 여기 있을까지. 네, 선생님. 예, 여기 있을까지. 예. 천천히 읽을 수 있다. 저쪽을 보고 읽으십시오. 이것이 시다. 들리세요? 네. 이것이 시다. 3학년 한영근. 콩나물 180원, 파 170원, 두부 200원, 쌀 1,500원, 라면 300원, 도리 과자값 200원, 멸치 150원, 고등어 270원. 이것이 시다. 바로 이것이 시다. 생활이 알알이 들어와 박힌 이것이 시다. 엔겔 개수가 100인 이 생활이 시다. 자연보다도 헛된 공상보다도 숨이 없는 노래보다도 몇만 배나 뜨거운 이것이 시다. 모든 것이 화를 타는 이것이 시다. 꾸밈도 치장도 속임도 전혀 없는 이것이 시다. 만년필도 필요 없고 외제펜도 필요 없는 이것이 시다. 붓도 잉크도 필요 없는 이것이 시다. 가계부 쓸 시간도 없이 쓸 것도 없이 바쁜 내 어머니를 내 이웃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이 작은 가슴에 뜨거움을 한아름 가져다 붓는 이것이 시다. 이것이 시다. 어떤 시인도 흉내낼 수 없는 이것이 시다. 선생님 시 낭송을 어디 전문
네. 어디서 한 번 두 번 해본 솜씨가 시가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있고 쏙쏙 들어오게 만드는 많이 읽고 시가 이런 것이다. 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시.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라고 생각해. 좋은 시, 나쁜 시는 없다고 생각해. 내가 쓴 시가 있을 뿐이지. 좋은 시, 나쁜 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쓴 시가 있는 거지. 흉내 내지 않고. 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시. 이 시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라고 생각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겪고, 깨달은 이런 시. 남이 흉내 내지 않는. 이 아이가 엄마의 삶을 쓴 이것이 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죠. 이 고등학생들도 자기들이 시집을 냅니다. 버림받은 성적표 시를 내고요. 할머니들도 시를 냅니다. 이렇게 시가 먹고 이렇게 칠곡이 있는 할머니들 한글을 배워서 시집을 냈어. 이게 막 수만 권이 나오고 영화도 만들어졌어. 시마다 이 시집을 문화부 기자들이 안 다뤄준 신문이 없을 정도, 텔레비전, KBS, MBC 뭐 방송마다 안 한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시집이 별것도 아닌 칼라도 아닌 이 볼품도 없는 표지, 이 시가 영화도 만들어질 정도로 시가 먹고 이 할머니가 보통 7, 80년 할머니,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서 쓴 시거든. 이 시가 먹고 시집에 보면 시가 먹고라는 시가 있어. 누구 한번 나와보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스님, 애람천이 스님께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시고. 이쪽에, 여기까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천천히 하시대. 시가 뭐고 뭐고라는 거. 시가 뭐고 소화자? 소화자, 이름이 소화자. 논에 들에 할 일도 많은데 공부 시간이라고 일도 놓고 허둥지둥 왔는데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뭐고 나는 시금치 씨, 배추 씨만 아는데. 시를 쓰라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를 쓰라 그러는데 말해간해서 이 할머니는 아는 거는 배추씨, 시금치씨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무슨 시를 쓰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재밌죠 여러분들, 그죠? 이 시한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줍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면 아무도 쓸 수 없는 시잖아요. 이 할머니만이 쓸 수 있는 시, 이런 시죠. 이 할머니들이 쓴 시가 너무나 잘 나갔고, 두 번째 또 냈어요. 콩이나 잼에 신고 놀지 뭐. 이 할머니가 나이가 이제 80, 90이 돼서 이제 농사일도 못 하시고, 이제 콩이나 잼에 텃밭에 신고 놀지 뭐, 이제 뭐 큰일도 못 하니까, 그런 할머니들 말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릎 수술도 몇 번 하고, 허리 수술도 하고, 이제 걷기도 힘들고 기력이 없어서 마을 해가만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들 마을마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놀 수는 없고, 집 앞에 있는 잼면을 밭에 콩이나 잼에 신고 놀지 뭐.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시를 쓴 할머니들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으로 소개할 여러분들에게 시가 이런 시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이런 시입니다. 진주 상평동당 옆에 가면 진주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20명쯤 됐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 와요. 참석을.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시집을 이렇게 냈어요.
처음에는 제가 주제를 뒀어요. 이제 고향, 어머니, 뭐 이사가는 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친구, 뭐 이런 이야기 주제를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한번 정해보라고 했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럴 수만 있다면 이런 제목을 우리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올 때 그럴 수만 있다면 글을 다 써왔어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같이 울고 웃고, 그래 그 시집 제목도 이제 그거를 따서 이제 그럴 수만 있다. 20몇 살 먹는 아가씨가 아침에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당해서 등뼈를 다쳤어. 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을 부어도 뜨겁지가 않대요. 아무리 바늘을 찔러도 아프지가 않대요. 다리가. 등뼈 어느 부분을 다치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이 하나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 한 개만 움직이기도 하고, 얼마나 어느 부분을 다치느냐에 따라 정세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에어컨이 너무 차도 안 되고, 온도 조절도 감면하는 내내 너무 차도 안 되고 더워도 안 되고, 그분들은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된대요. 또 그런 걸 해가면서 시를 한 편 써서 이제 시집을 내고 동방호텔에서 진주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몇백 명이 와서 가족들이, 내 딸이, 내 아들이 10년 동안 엄마하고 밥도 한 번 안 먹고 전화기 다 집어 던지고 사람하고 소통 나누고 엄마가 밥 해주면 혼자서 밥 먹고 10년 동안을 갑자기 사고가 나서 20몇 살 때 말도 안 하는 아이가 시를 써서 복지관에 가서 시를 쓰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시를 써서 같이 시집을 내서 같이 온 가족들이 와서 수백 명이 같이 울고 웃고 안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가면서 때로는 두세 개 움직이가면서 시를 써서 고치고 다듬어서 그렇게 했는 것. 시가 주는 힘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런 장애인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누군가의 자기 스스로 삶을 가꾸고 스스로 희망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서로 소통하면서. 그래서 그분들도 제가 없는데도 이론을 또 만들었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이래갖고 제 도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시 한 편 한 편에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시를 못 쓰겠습니까? 그러시죠?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마다 가슴속에 빛나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는 아이고 어리고 가슴에 다 빛나는 별이 있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시는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태백산맥이나 홍불이나 뭐 장길산이나 이런 걸 쓸 수 없잖아요. 우리 그 소설은 이거 시간도 많아야 되고 자료도 많아야 되고 오랜 시간 공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시는 쓸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만난 김에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 가슴속에 시가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 시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대답 소리 듣고 제가 오늘 집에 갈지 안 갈지 결정. 여러분들 시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써서 대문에다 붙이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엄마가 쓴 시다. 이번 주에 아버지가 쓴 시.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다 붙여놓고 아들, 딸들이 학교 갈 때, 일하러 갈 때 엄마가 쓴 시를 읽고 남편이 쓴 시를 한번 읽어보고 아내가 쓴 시를 한번 읽어보고 밭에 나가고 일 들어가고 아이들이 엄마가 쓴 시를 읽으면서 와 우리 엄마는 밥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도 시를 사랑하네. 엄마가 다시 보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새롭게 보이겠습니까? 시를 사랑하는 엄마, 시를 쓰는 엄마, 일만 하는 엄마 말고 밥만 하는 엄마 말고 낭만이 있는 엄마, 여유와 낭만이 있는 세상과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우리 엄마 시를 통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세상을 소통하기 좋은
재료가 없잖아요. 말은 나고 끝나지만 제가 농사 지으면서 시를 쓰지 않았더라면 학생들과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요. 학교 교과서에 닳지 않는 성 여러 가지 우리말 사람과 시가 실려 있으니까 학교에서 저를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해야 이거 기후 위기와 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통해서는 시를 통해서 학생들을 끊임없이 만나거든요. 10몇 년 동안을 끊임없이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러주면, 만약 시를 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제가 학생들과 이런 이야기를,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민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저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하면 함께 하는 것만큼 세상은 더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를 써서 자연 속에 살면서 텃밭을 읽으면서 꽃을 바라보면서 짜증이 날 때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있으면서 때로는 눈을 감고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많은 생각들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생각밖에 안 되는, 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좋은 뜻과 많은 상과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써서 저랑 같이 하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봐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슨 쓸데없는 욕심이 찾아오거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나를 지켜준 시가 있다면, 나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쓸데없는 욕심이 막 찾아버릴 때 나를 지켜준 시가 있다. 나는 그 시를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나는 그 화와 짜증과 욕심들을 난 이겨낸다.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내 친구 하나는 참기름집을 해요. 방앗간 뭐 기름집 있잖아요. 장날 가면 참기름 들기름 짜고 고춧가루도 빻아주고 그런 집이잖아요. 그 기름집이라고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 기름집 하는 친구가 30년 동안 기름집을 해요. 그 기름집, 흐름한 기름집 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시가 하나 붙어 있어. 30년 동안. 윤동주 뭐가 붙어 있을까? 어떤 시일까요? 윤동주 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어떤 시일까요? 소시. 예, 스님 맞습니다. 뭐 별에는 밤, 십자가, 해바라기 얼굴, 뭐 고향, 뭐 많은 시가 있잖아요. 참외로 뭐 이런 좋은 시가 많은데 윤동주 서시가 한 편 붙어 있어. 왜 이걸 붙여놨는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국산 참깨를 가져와 할머니들이 국산 참기름을 짜달라고 그러는데 농촌이가 그럴 때마다 중국산 참깨를 반쯤 썩고 싶대요. 30년 동안 중국산 참깨를 반쯤 썩고도 잘 모른대요. 그런데 그랬으면 정우아, 내가 중국산 참깨를 썩었으면 빌딩을 하나 샀을 거다. 30년 동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근데 중국산 참깨를 여기다가 썩고 싶을 때마다 저 윤동주 씨의 소식을 본다. 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거 보고 내가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 중국산 참깨 손이 가다가도 저 시집을 쳐다보면 내가 그걸 못한다며. 저게 나를 지켜준 시다. 내 그 많은 욕심들이 생길 때마다 그 중국산 참깨가 몇 배로 싸잖아요. 그거 그냥 축축 집어내면 표도 안 나는데 그거 많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집어낸다고 해서 그 욕심일 때마다 자기를 지켜준 시 한 편이 있다면서 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지켜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예, 스님 나와서 재미난 이야기. 아니고, 네. 그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서 줄여 낚시 줄여 예. 해놓은 게 다 쓰는데 제가 그거 써놓고 나서
항상 이제 후회도 하면서 가끔은 위로가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시들지 않는 영혼의 꽃 이렇게 써놨고 제가 예. 사랑은 시들지 않는 영혼의 꽃. 근데 부부싸움하고 나서는 그거 보면 내가 괴로워. 근데 그것도 위안이 돼. 예? 사랑은 시들지 않는 영혼의 꽃이라고 제가 써놨기 때문에 한번 쳐다볼 때마다 반성하고 그럽니다. 그 한 줄 때문에 그 한 줄 때문에 부부싸움을 막 10번 100번을 더 할 뻔했는데 그걸 나름대로 가슴을 딱 담고 있으면서 그 한 줄을 끝내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도 갖고 계시다는 선생님, 여러분도 그런 한 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뭔가 하나 가슴속에 늘 화가 날 때 그것만 떠올리면 화가 조금 풀리고, 짜증 날 때도 별거다니 그것만 딱 떠올리면 짜증이 좀 살살 깔아앉고, 뭐 이런 거 한 줄 있으면 좋겠어. 시 한 편이든 그 시 한 편 중에 한 줄이든 우리 참기름집 하는 친구처럼,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선생님처럼 이런 한 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또 한 분만 더 이야기 듣고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선생님 그게 스승이 좀 크게 손님들을 보고 화내면 화난다. 가도 하도 많아서 하늘이 보고 화내면 화난다. 한넬리 선생님 모습이 많은데요. 아직도 화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농촌에 처음 와서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와서 1년쯤 지났는데 아침에 지금도 보면 여기 물집이 턴지가 터지고 막 손에 막 구두소에 노랗게 막 다 박혀 있지 않습니까? 갱이질하고 호미질하고 이러면 또 기계 많이 안 쓰고 또 하니까 이게 막 1년 내내 물집이 생겨 터지고 또 단단해지고 막 그래요. 한 1년쯤 지났을 때 아침 일어나서 얼굴을 씻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작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거울을 봐도 얼굴이 작아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데 얼굴을 씻는데 작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손이 굵어졌어요. 농사 지니까 이 손이, 저는 형님이 둘 있고 누나가 셋 있고 형제들이 많아요. 동생도 있고. 아버지가 늘 제 어릴 때 너는 손가락이 길쭉길쭉하고 여자 손처럼 생겨갖고 일해 먹고 살기 틀렸다고, 소리 좀 통통해야 일이 부지런하대요.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아버지는 주워 들었는지 우리 형제 중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나예요. 너 농사 지는 사람도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는 쓸데없는 말을 하여튼 어디서 주워 듣고 아버지는 저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말을, 그 말을 듣고 저 처음 알았어요. 제 손을 보고 아침에 제 손이 이제 굵어지고 손바닥도 굵어졌어요. 많이 여자 손 같은 손이 남자 손처럼 됐어요. 농사지. 그래서 얼굴이 작아졌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닳지 않는 손 적었어요. 엄마 가서는 도마도 닳고 칼도 닳고 쓰면 다 닳잖아요. 불칼도 쓰다 보면 또 갈아야 되잖아요. 이 강칠인 칼도 닳고 저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 갱이 다 닳습니다. 낫도 닳고 쇠도 닳는데 왜 손이 안 닳지? 여러분들 손바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랑말랑한 손이 왜 안 닳지? 열 처리를 한 쇠도 닳는데 이 손이 안 닳는 게 난 그날 진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닳지 않는 손, 내가 제목을 썼어요. 예. 새로 만든 호미와 갱이도 닳는데 왜 일하는 손은 닳지 않을까요? 예, 나무보다 새보다 강한 아버지 어머니 손, 이렇게 동시를 이렇게 아이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냈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을 할 때인데 그때 1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 시를 몇 편 보내면 지원금을 줘요. 국가에서 심사를 했어. 왜 심사를 해서 지원금을 주는가 하면 시 몇 편 심사해서 이런 좋은 시를 많이 써서 일하는 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좋은 시를 많이 써달라고 국가에서 세금 받은 돈을 시인들이 지급을 하는 거죠. 시인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면 시를 써서 주면 다 심사해서 이름 없이 심사를 해요. 심사위원들은 이름을 보지 않고 심사하거든요. 아주 공정하게 해요. 예, 심사위원들이 아는 사람 뽑고 그러지 못하게. 예, 저도 심사위원을 가끔 가고 이름도 없이 심사를 다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달지 않는 소리, 예, 천재생활고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그 교과서에 실리니까 또 돈 받지요. 또 출판사에서 또 달지 않는 손이라고 우리 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또 하니까 거기서 또 계약금 받고 인쇄 받고 그러지요. 그 농사 지면서 저 시를 써서 돈 많이 벌었어요. 예, 저는 꿈이 30인에 시를 쓸 때 내가 쓴 시가 교과서에 실리면 좋겠다고 출판 기념회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노동자였거든요. 자원공단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친구들을 보고 첫 번째 쓴 시가 현암사에서 도덕경, 장기산 이런 시를 쓴 그 책을 낸 현암사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꽃 100가지 뭐 이런 책을 낸 그 현암사에서 첫 시집을 냈어요. 그 첫 시집에 공장에서 손가락 잘려나간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아이는 손가락을 끼울 때 아버지가 손가락이 다 잘리고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았어. 엄지손가락 한 개만 눈사람을 만들 때 끼고 난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그런 산재당한 아이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그 시에다가 썼어요. 그때 그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잇몸 일으키기인데 시집 제목이 그때 제가 이 노동자들의 아픔이 담긴 이 시집이 교과서에 실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걸 우리 교과서에 실려서 아이들이 읽고 배우면 좋겠다고.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쓴 시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 교과서에 실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많은 이야기들, 살아온 그 많은 숱한 지혜와 아픔과 슬픔, 희망들이 여러분들이 쓴 시가 실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을 제가 뺏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람 앞에 서는 게 최고 무서운 줄 알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는데 또 누가 불을 뜬다고 해서 겁도 없이 이 자리에서 딱 서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아주 철이 없는가 봐요. 이 사람 앞에 선다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사람이 된다는데 스승이 제게 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직도 제가 그 두려움도 없이 이 자리에 또 서서 여러분들 아까운 시간을 또 빼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해서 제가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부터 잘 알았던 게 아니고 어느 친구 샤베를 놀러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는 선생님 이렇게 시집, 동화책이 있고 시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냐고 그래서 그분 한 뵙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뵀는데 그날은 제가 얼마나 앉아서 사모님하고 선생님 앉아 계시고 저 앉고 그 친구가 같이 왜 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너무 선생님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선생님은 그날 계속 듣고만 계시고 제가 1시간 넘게 저 혼자만 떠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이 너무 아팠었어요. 얼마나 제 얘기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좀 걱정을 한 게 아유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말을 잘 못하시고 그 걱정을 제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이제 저처럼 서영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했던 것, 또 제가 받은 느낌은 딱 그거 하나였던 게, 아, 이분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셔도 너 스스로가 아마 착해질 거다.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만 가도 착해질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앉아서 선생님 얘기를 이제 쭉 듣게 되면서 제가 정말 여기 와서 이런 느낌을 받기는 처음인데 제가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 너무 창피하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떠들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것만큼 또 저도 엄청 노력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선생님 시 중에 제가 이랑을 뿌리고, 저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너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좋으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난 착한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선생님 시 중에서 씨를 뿌리고 이랑을 내면서 매일 내가 착해진다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 그 시에 진짜 너무 감명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만, 혹시 꼭 물어보고 싶다 뭐 이런 원래 시집을 창비나 문학동네 뭐 서울에서 이렇게 내다가 처음으로 이게 상투쌈이라고 하동 악양에 있는 출판사에서 시집을 처음 냈어요. 그대로 둔다. 이 서울에 있는 보리 출판사에 있는 부부가 십몇 년을 보리 출판사 일하다가 우리 결혼하면 촌에 가서 농사 짓고 살자. 그래가 결혼해가지고 하동 악양에 와서 결혼하고 애기 셋을 낳고 산골 학교에 다 보내고 농사 지으면서 1년에 한두 권 책을 펴내요. 보리 출판사가 그래도 이름 있는 출판사잖아요. 아까 지금 아이들 책들 다 보리 출판사에서 펴낸 책들이거든요. 이런 글을 소중하게 여기주는 출판사라. 거기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권이라도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필요한 책을 펴내보자 이래서, 그래서 쓴 책을 거기다가 줬더니 문학남 도수도 선정되고 경남 독서 한바당도 선정되고, 그러니까 1세, 2세, 3세, 4세 막 금방 막 나와서 출판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서 상당이다. 이 팔리지 않으면 그 가난한 출판사 이거 손해 끼치면 어떨까. 그냥 큰 출판사 주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는 책을 괜히 내가 잘못 줘서 안 팔리면 출판사 손해 끼치는 거잖아요. 그 가난한 촌에 있는 출판사를. 그나마 다행히 그래도 그 다음 책을 또 만들 수 있는 돈이 조금 마련이 돼서 매세가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10권을 가져왔고요. 여기 보면 맨 뒤에 큰아들이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가 16편이 있어요. 큰아들이 결혼할 때 이제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 데리고 와서 결혼 날짜도 다 잡았어요. 처음 데려오는 아가씨를 우리한테 데려왔는데 아버지 결혼 날짜도 다 잡았어요. 이 아가씨는 결혼할 거예요 이러면서 데려왔는데 날짜도 시간도 다 정하고 왔어. 뭐 성인이니까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잖아요. 헌법에도. 뭐 그렇게 뭐 대한학교 출신이라 뭐 간디학교 출신이에요. 간디고등학교. 그래서 아가씨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 감기약을 잘못 먹어갖고 감기약이 든 항생제가 자기 몸에 안 맞아서 두 눈이 멀게 됐어요. 7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7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멀쩡한 놈이 7 시각장애인 아가씨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랬어. 아버지는 결혼식 나와서 축시 한 편만 읽어주면 좋겠다고. 아버지도 그냥 고무지 신고 일하다가 오도 되니까 양복 같은 거 입지 말고 우리도 그냥 입던 옷 빨아서 입고 할 테니까 아버지 그냥 편하게 와서 축시는 한 편 썼어. 읽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 와서 나무 밑에서 축시 한 번 읽어주고, 뭐 그 이야기가 여기
뭐 사부에 16편이 실려 있어요. 그 지금은 아들 낳고 6살 된 아들 서로랑 어쨌든 뭐 요즘 장애인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하자센터에다가 지금은 노들약이라고, 노란 들판을 노들이라고 줄여서 장애인들 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저 지하철 시위 같은 거 탑승 이동권 보장해라고 시위하던 거, 이준식 대표랑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뭐 이렇게 면담하고 면담 막 뉴스에 나오는 그 노들 장애인 약의 교사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우리 지금 서울에서 살아요. 그 이야기들이 조금 실려 있고, 저는 내 아들이 1급 시각 장애인과 결혼했다는 거, 저는 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 며느리를 식구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거, 저는 너무나 보람있고, 1급 시각 장애인인데도 돌잔치 할 때 우리 며느리가 앞이 안 보이는데도 마이크 잡고 사회를 봤거든요. 두 눈이 멀쩡한 사람보다 더 밝고 더 활기차거든요. 우리 집 오면 아버지 반찬 좀 제 쟁반에 좀 놔주세요. 이거는 멸치고 이거는 김치고 이야기해가면서 좀 놔주면 제가 그걸 알아서 먹을게요 할 정도로 성격이 밝아요. 애기도 너무 잘 키우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야기가 시집했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시집 사인 좀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 시집 사인하는 거 가장 싫어요. 저는 인기인이 되려고 시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나 시가 차도면 쓰고 노동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뭐 사인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인기인 이런 거 싫어요, 저.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면 안면이 사가시고,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